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25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좀 외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네, 얘기가 곧 이제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우리 뭐 나라가 한반도가 사실 되게 피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강대국 예, 틈바구니에서 옛날부터 그랬고 뭐 19세기 말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옆에 네. 강대국들이 또 시퍼렇게 또 눈뜨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은 그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그 문제가 저희 하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사드 배치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렇게 네, 좌고우면하고 뭘 배치를 하더라도 좀 미국하고 중국 사이 어떤 현명하게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면서 같이 이렇게 어차피 국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얻을 예. 건 얻어내고 또 뭐 이래야 되는데 뭐 너무 뭐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치를 다 결정해 버리고 나니까 뭐 더 네. 이상 애교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결과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예.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들춰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광해군의 네. 외교하고 그 다음을 이은 인조의 외교 이렇게 좀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임금의 외교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강해군의 애교하면 저희가 이제 신리 애교라고 좀 얘기를 하고 네. 또 그 다음 인조 임금의 외교는 또 명분 애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좋은 말로 하면 사실 그 인조가 그 병자호란이 끝난 게 이제 1637년에 끝났는데 그 네. 1641년에 4년 뒤에 발표한 유시가 있는데요. 그 유시로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번 주 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일단 유시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대국민 성명 뭐 이런 거죠. 그때 네. 당시에는 국민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대백성 뭐 이 성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때 발표한 유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백성 사과문 정도, 사과 어, 성명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었나요? 이거는 이제 대지학 이식이 이제 써준 내용인데요. 그걸 그대로 발표한 건데 뭐냐면 내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조용했던 그 이 강토가 갑자기 그 병자 정묘호란에 큰 변란을 당했다. 아, 네. 이번 일을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이것은 결국 나의 죄다. 어찌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어, 했어요. 일단 사과 내용이긴 한데 네. 이걸 발표한 시점이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 4년 후잖아요. 예. 왜 새삼스럽게 다시 사과문을 발표를 한 거죠? 이 사실 4년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60만 명 이상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인질로. 네. 근데 그 인질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 돈 이게 속전이라 그래 갖고 돈을 안 치르고 그 중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도망간 사람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빨리 색출해서 빨리 청나라로 다시 보내라. 라고 이제 계속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노릇이었죠. 네. 일단 얼마나 이 청나라로 끌려갔었죠?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한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에 끌려간 백성이 한 60만 명이다라고 아이고, 하는데 그 예.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산 정약용이 그렇게 이제 추산한 글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알기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왕자들까지 인질로 끌려갔었잖아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현세자 부부, 복림 대군 부부, 나중에 이제 훗날 효종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소현세자는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만 어쨌든 그런 네. 분들도 갔으니까요. 부부가 다 갔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청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청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왜 뭐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4년 전에 항복 조행을 하면서 조인수에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조선으로 다시 도망치는 자는
청나라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네. 뭔가 천신만고 끝에 도망 나왔는데 다시 또 끌려가야 된다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조의 사과문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요. 다시 끌려가는 사람들의 통곡이 조선의 강토를 뒤덮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인조 사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내가 허겁지겁 남한산성을 나와서 항복한 거는 그러니까 인조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졌고 이제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쁜 그 귀한 자들, 그 귀국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결박해 갖고 다시 도둑을 잡아 보내듯이 청나라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굶어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족을 잘라서 그러니까 팔다리를 잘라 갖고 다시 돌아가는 거를 피하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진짜 심각했네요. 근데 네. 사실 이영만리 이국 땅으로 다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모든 건 내 탓이라고 자책을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런 사과 성명까지 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 성화는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번 일 진짜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원망해도 이건 나의 죄니까 내가 피하진 않겠다라는 이제 사과의 말로 대국민당화, 대백성당화를 마무리 짓는 거죠. 네. 일단 인조 임금은 그래도 사과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임금이라는 게 뭐죠?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만 백성의 부모, 뭐 물론 대통령은 뭐 만 백성의 공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만 백성의 안이나 안녕을 책임지고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군주가 백성들 다시 몰아갖고 이 다 붙잡아다가 포박을 해갖고 다시 적진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참담한 현실인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본인이. 네. 그래도 사과라도 했으니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과는 했으니까 그나마 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는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인조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과한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네. 이 인조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선 역사상 제가 볼 때도 뭐 정말 손꼽히는 무능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한 다음에 또 2년 뒤에도 한번 또 신랄하게 욕을 한번 먹습니다. 네.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또 이렇게 욕을 먹게 됐나요? 대사관이 이제 이 의미심장한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상소문을 천천히 뜯어보면 참 소름이 돋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조는 광해군의 죄를 성토하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했다는 거죠. 네.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광해보다 100배 이상 치욕을 당했습니다. 100배 이상 치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괄의 난이나 정묘란이나 뭐 이런 병자호란 이런 거 얘기라는 거죠. 네. 되게 날카로운 상소문인데 원래 이 조선시대 상소문이 좀 사납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요즘 저희 이제 공직자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요 이게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정말 신기했던 거는 왕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상소문이나 이런 임금한테 하는 거 보면 이른바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그런 승정원 같은데 거기 관리들도 엄청나게 임금한테 거의 싸나운 말을 막 하거든요. 네. 듣기 어려울 정도의 민망할 정도의 싸나운 말을 하는데 왜 대명춘제 지금 이 민주국가에서 그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한심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까 대사관의 그 상소문을 보면 아까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뭐 상소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목으로 송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천재와 시변, 그러니까 이 시국의 변개죠. 이런 것들이 광해에 비해서 더욱 많고 흉년도 광해에 비해서 더욱 심하고 또 인심이 원망하고 능멸하는 것도 광해보다 더욱 깊다. 또 광해는 전쟁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전하는 뭐냐 3번이나 혼란을 겪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팩트 공격이라 팩트 공격이라는데요. 일단 인조가 당한 3번의 환란이라는 내용을 좀 짚어보면 저희가 알기로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인지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뭘 말하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괄의 난인데요. 이게 사실 네. 인조반정 1623년인데 1년 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네. 함락이 되는 그런 참 곤욕을 치르는데 인조로서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일단 그러니까 상소문은 이 반정을 일으킨 인조가 광해군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약간 직격탄을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사관이 대목을 봤는데요.
이 지경이라 그러면 애초에 반정은 왜 하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쫓아낸 강해군보다 못하면 왜 반정을 굳이 일으켰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진짜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반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혁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정은 이게 이제 반란세, 반재정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서 바른 세상으로 돌이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라면 인조 반정은 이 어지러움을 바름으로 바꾼 혁명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정 세력의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명분으로 내건 게 어떤 거였죠? 우리가 역사서에 많이 배우죠. 그 패모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계모인 인목대비를 패하고 이복 동생이 영창대군을 죽인 일인데 사실 이 유교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금수행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반정을 일으킨 거죠. 네. 뭐 또 다른 명분은 뭐가 있었죠? 예, 뭐 토목공사가 지나쳤다. 그래서 인심이 이반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 궁궐들이 다 임진왜란 때문에 불탔었잖아요. 네. 그걸 뭐 이렇게 중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노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창덕궁을 중건을 하고 경희궁이라든가 인경궁 이런 것들 이제 대규모 궁궐을 새로 지으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은 거죠. 네. 이 부담이 사실은 백성들한테 좀 미친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런 지점은 또 잘못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가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잘한 점도 많고 오히려 장점이 단점을 덮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광해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자면 그거죠. 이게 세자 시절인데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니까 이른바 그 분조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선조인데 의주로 망명길을 오르면서 너는 본국에 남아서 여기 이제 후방에 남아서 후방이 아니죠. 전방이죠. 이렇게 보면 네. 종묘사직을 지켜라라는 명을 내렸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네. 사실 쉽게 말하면 아들은 사지에 남겨두고 이 선조가 주랭랑을 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임금이 이렇게 쉽게 죽으면 사실 안 되니까 그럴 만은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 고생했던 세자를 잘 격려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었고 이 사실은 또 도망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임금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울고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어쨌든 광해군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성심성 있고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네. 분주의 책임자가 돼서 전국을 이제 돌고 민심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뭐 이 의병을 모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약간의 이제 업적을 남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광해군이 즉위한 게 1608년인데 사실 이때 당시에 조선은 정말 중대한 고비였거든요. 뭐 이제 국난의 상처를 또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바깥 정세죠. 그 당시에 명청 교책이라고 하는 어떤 격변기 이런 거에서 이제 종묘사직을 보호했는데 사실 그 광해군 즉위 1등 공신은 북인이었거든요. 그 누구냐면 이이첨 정인홍인데 이 사실 광해군은 그들만 또 편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원익이라든가 그 이덕형이라든가 이항복 같은 그 정말 우리가 명망가들을 네. 우대하고 그들의 경륜을 또 많이 활용을 했죠. 네. 저희가 또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우기로 예. 광해군의 업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국사에서 배웠죠, 그게. 그래서 뭐 가장 큰 내정의 업적이 이제 그건데 1608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동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대동법을 좀 풀어 설명하면 세금을 현물 대신에 쌀로 낼 수 있게 만든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 곡물제도가 사실 각 지방에 특산물을 바치게 했는데 이게 부담이 뭐 불공평하고요. 그다음 수송하고 저장하고 이런데 불편이 많았고요. 그리고 네. 어떤 경우에는 자기 고장에서 나지 않은 곡물을 또 현물로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비싼 값을 치르고 또 물품을 구입했는데 중간 또 이 중간 업자가 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관청에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정말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수입마저 또 감소시켰던 거죠. 중간 대리인들이 다 중간에 또 먹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건 백성들 입장에서 엄청 좋아했겠어요. 예,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이 대동법 실시가 정말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지나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전란 중에 불탔던 그런 창덕궁 수리라든가 뭐 이런 종묘 중건 그다음에 그 사고 해갖고 이제 역사서를 놨던 그런 그 창고 같은 거 네. 이런 관청들 건설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후 처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또 허준 관련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허준의 네. 동의보감은 또 이 강해군 때 나온 의학서잖아요. 이 광해군이 사실 세자 시절에 그 이
허준이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런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죽은 다음에 사실 이제 어이였던 허준이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제대로 이제 선조를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했다라 그래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유배 중이던 허준한테 동의보감을 완성해라라고 이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조선 땅에서 나는 약초로 조선 백성들에게 딱 맞는 처방이잖아요. 네. 그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질병에서 구해낸 그런 아주 업적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 광해군의 업적을 또 얘기해 보니까 인조 반정 세력이 이 광해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세운 명분들이 조금 군색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서 이제 이괄이 서울을 이제 점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백성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을 닦고 황토를 깔아줬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괄군을 위해서 주단을 깔아줬다. 그런 것이 뭐 예를 들자면 실록이라든가 뭐 열애실기주라든가 이런 데 나오거든요. 네, 그 기록이 역사서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뭐 지나가는 표현으로 이제 있는데요. 그런 지나가는 표현 속에서 이 임금이 얼마나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624년에 이제 인조가 이괄이 쳐들어오니까 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한강 나루턱에 닿았는데 기다리는 배가 한 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인조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실은 어가가 한강 나루턱에 닿았을 때는 한 척의 배도 기다리지 않았다. 몇 척의 배가 건너편 언덕에 숨겨져 있었는데 불러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가를 강가에 멈춰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무사 우상중이 칼을 뽑아들고 헤엄쳐서 건너가서 저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을 죽이고 배를 끌고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은 뭐 진짜 한심한 일이네요. 네. 뱃사공을 죽이고 배를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백성을 버리고 주랑량을 치는 그런 군주인데 누가 배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배를 딱 숨겨놓고 임금한테 이제 등을 돌린 그런 이제 이 대표적인 단적인 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민심을 헤아리는 대신에 이렇게 죄 없는 백성을 일단 저희가 표현하기로 개 돼지처럼 이렇게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배를 이제 끌어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실록 보면 더욱 가관인 게 뭐냐면요. 배가 이제 그 뱃사공을 죽이고 이제 끌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우상중이라는 무사가 네. 했다는 건데 배가 딱 오니까 어가를 수행하던 이들이 앞다퉈 건너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우리 옆에 있던 이경직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꾸짖으니까 이 무리들이 물러섰다. 그제서야 임금이 배에 올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두고 그 임금의 그 신하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이고 뭐고 이제 자기만 살겠다 이런 악의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임진왜란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할 동안에 이 선조를 끝까지 따라간 신하가 불과 17명이었다 이런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랬더니 명망 대신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허준 같은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중인 서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어이였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인조반정 세력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익을 쫓아낸 어떤 기막힌 명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의 핵심인 거죠. 네,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온 거죠? 인조반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광해군이 명나라의 배은망덕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거든요. 배은망덕죄라고 부를 만한 뭐 광해군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인조반정이 이제 끝나고 나갔고 이제 이 임목대비가 대신 읽은 그런 혁명 공약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그걸 윤호를 해주는 건데 인조반정이 성공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공포하는 거죠. 공표하는 건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을 섬겨온 지 200년이 지났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나라를 대신 일으켜준 은혜, 그걸 제조지은이라고 해요. 네. 다시 제자에다가 이제 만들 조자에다가 뭐 이 그런 은혜를 영원히 네.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광해군은 뭐였냐? 이 명나라 황제의 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배반하는 마음으로 오랑캐, 그러니까 청나라 후금이죠. 네. 화친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할 때 조선의 이 광해군은 장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넌 가서 사태를 관망하고 향배를 결정하라. 그걸 관영향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은밀히 지시하고 그래서 그 명에 따라서 그 장수가 오랑캐한테 투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예의의 나라였던 조선이 금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잘못이라는 게 이 네. 오랑캐인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투항하는 외교로 명나라를 배반했다 이런 명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광해군이 어떻게 했냐?
사태를 관망하면서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갈 길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관형향배 외교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평가를 보면 이게 이제 반정 세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관형향배 외교가 어떻게 보면 광해군의 실외교, 그러니까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또 꼽히거든요. 네. 하기사 당시 조선은 이 명나라랑 청나라 사이에서 사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명나라는 다 쓰러져가는 정말 이 불문 날아갈 정도 풍전등화의 나라였고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야말로 오길승천했던 그런 신흥 강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시기를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명청교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 몰락은 시간 문제였는데 후금 아까 청나라죠. 나중에 청나라가 됐지만 후금의 지도자인 누르하치는 사실은 이 요동반도 무순성까지 막 함락을 시키고 막 우길승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이 요청이지 말이 뭐 그렇지 이거는 명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강해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중간 사이에서 정말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명나라가 뭐 파병을 명령하고 요청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제 조정 여론인 거죠. 조선의 조정 여론이죠. 네. 골치 아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마저도 아버지가 선조였잖아요. 선조마저도 임진왜란 후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거는 이순신도 아니다. 그리고 의병도 아니다. 누구냐? 명나라다. 명나라는 조선의 제조지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선을 다시 만들어준 은혜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나라를 조선의 제조지은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준 은혜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 조선이 그 명나라에 닥치고 충성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묻지마 충성, 닥치고 충성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선조 시대뿐만 아니라 광해군 시대에도 비슷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고 이 광해군의 기반이었던 대북파 핵심 이청까지도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우리나라 인심을 살펴보면 밖으로 큰 소리만 일삼고 있다. 우린 반드시 이 큰 소리 때문에 나란 일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강해군 목소리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진짜 한심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더니 공론 자체가 이제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 편이었으니까 그리고 후금은 뭐 지금 막 지금 엄청나게 커오고 있는데 뭐 오랑캐의 나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 이 조선 조정의 여론을 봤을 때 강해군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자체는 그때도 이게 그냥 일변도 외교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네. 이 명나라 후금 사이 뭐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라는 거죠.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미책이라 그래갖고 이 정탐꾼을 파견해갖고 이렇게 정세를 다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을 짠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조선 신료들은 무조건 이제 뭐 묻지마 일변도 외교 했던 거죠. 그 뭐라냐면 광해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지금 후금군한테 지금 항복하고 있다. 심지어 요동 사람들은 명나라 장수를 포박해서 후금군한테 넘겼다. 중국의 형세가 이렇게 급급하다.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인심은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간첩들 뭐 이렇게 첩자들을 보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교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안에서는 정세에 눈이 어두우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사실 명분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가장 그 합리적인 외교가 뭐냐면 고려 외교다 이런 거거든요. 네. 고려가 어떻게 보면 절면 밀고 당기기 밀당 외교로 해갖고 정말로 그때 당시에 강국이었죠. 거란하고 몽골을 막 정말로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것 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처럼만 하면 이 강대국끼리 충돌한 이런 격동기에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네, 사실 고려의 서희가 그 말로써 강동 6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세치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광해군이 그런 고려 외교를 이제 정말 한껏 부러워하게 된 거죠. 네. 일단 그럼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은 고민 끝에 어떤 선택을 했었나요? 엄청 이제 장고를 하는데요. 끈적끈적하게 이제 뭐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누르하치 강적이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조선은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군사력이 없으니까 이게 파병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안팎으로 뭐 명나라는 막 난리치고 또 이 조정의 군신들은 또 빨리 제조지은 하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네. 파병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곱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곱게 보내지 않았다는 뜻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때 당시 아까 그 이 인조반정하면서 나왔듯이 이 파병군 사령관이 강홍림이었는데 밀명을 내립니다. 뭐라느냐면 야 너는 가서 형세를 보고 행동을 결정해. 아까 얘기했던 관영향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뭐 유명한 관영향배 외교라는 거죠. 이 강희군은 그러면 이 전쟁의 전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네요. 뭐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강원익 같은 경우는 느림보 행군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1618년 7월에 소집이 됐는데 13,000명이 소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넌 거는 7개월 후에 건너게 되는 거죠. 네. 이듬해 2월에 건너게 됩니다. 일단 강해군은 이렇게 외교로서 이런 전략을 펼친 건데 인조반정 세력들은 이거를 이제 강해군이 명나라를 배반한 죄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명나라군은 이 조선에서 이제 파병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후금하고 싸움은 벌이는데 그게 시마 전투라는 데거든요. 예. 선허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괴멸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19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3, 4일이죠. 거기 전투가 벌어졌는데 후금군의 전사자가 한 200명밖에 안 됐는데요. 명나라군은 무려 10만 명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해군 예상대로 명나라는 후금의 적수가 애시당초 안 됐던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강해군이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게 좀 간망하는 외교가 아니라 국력을 막 쏟아가지고 도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명운을 걸고 하여튼 총력전을 펼쳤으면 사실 후금의 침략을 받았겠죠. 그때. 그래도 일단 명나라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네. 후금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총사령관 강홍립이 사실 형세를 딱 보니까 아까 관영향배를 해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그 전세가 후금으로 기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후금군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후금하고 조선과의 관계가 더는 뭐 악화가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강홍립은 이 누르하치하고 또 이렇게 짝짝꿍이 돼갖고 또 전장을 또 누비고 네. 그러면서도 꾸준히 광해군한테는 후금의 사정을 밀서로 살짝 알리는 뭐 그런 상황을 하는 거죠. 네. 일단 강해군이 관형향배 그러니까 형세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라 이런 밀명이 성공을 거둔 거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셈인데요. 뭐 이제 그러나 이제 인조반정 세력하고 인조는 이런 그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반정 직후에 혁명국가를 발표했다 그러잖아요. 네. 뭐 광해군의 관형 외교를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오랑캐를 위한 구령 외교를 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박은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 인조반정 이후의 혁명 공약에서 이렇게 명나라 일변도를 외치는 외교 이제 정책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연한 외교수를 펼칠 여지는 거의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조 행적을 보면 정말 한심한 건데요. 이게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을 하니까 네. 후금이 내세운 화약의 조건, 그러니까 화의의 조건 하나가 이제 뭐냐면 명나라를 섬기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조정에서는 200년 의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단칼에 또 거절을 합니다. 네, 이게 또 그 후금이 이렇게 나온 조건에 대해서 거절한 명분이 또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명나라를 200년이나 상국으로 삼아왔는데 이 조선의 나라라는 거는 예의의 나라다. 차마 그럴 수 없다. 너희들 같으면 배반하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조 같은 경우는 화친하기 직전까지도 위기에 빠진 종사를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오랑캐하고는 화친하지만 명나라와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만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일단 국제 정세를 너무 모르는 앞뒤가 꽉 막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조선의 신료들도 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장유라는 분의 계곡 만필을 보면 그 저간의 그 이 내심이 다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묘호란 당시에 강화도 분위기는 흉흉했다. 강화도로 도망갔으니까. 네. 조정 신료들은 대개 이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내심으로는 바랬다. 그러니까 화친하지 않고 싸우자라는 척화파들도 비록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화친을 원했다. 그러나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 입으로는 화친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화친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후금하고 화친을 한번 이렇게 운운하게 되면 오랑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뭐 말만 하면 낙인 찍는 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이 돼. 기시감이 확 들죠. 요즘도 얼핏하면 뭐 하면은 종북 세력이니 빨갱이니 해가지고 탁 낙인 찍으면 그걸로 네. 막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상해지는데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랑캐하고 화친을 논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대의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인조반정에. 네. 그런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하친을 운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장유의 개국왕필을 보면 그래도 최명길 같은 사람은 화친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최명길이가 뭐 지금 왔으면 뭐 종북파니 빨갱이니 뭐 이랬을 수가 있겠죠. 뭐 그때도 사실은 뭐 최명길 같은 경우는 오랑캐하고 빌붙은 뭐 인사다 이런 또 비판을 혹독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 또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예정된 수신이었죠. 그 저 항복이라는 게 오랑캐였던 후금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형제지국이었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오랑캐를 정벌해서 명나라의 은혜를 보답하겠다 이런 인조반정의 대의 명분은 이제 네. 온다간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고 오히려 그 오랑캐를 섬겨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일단 인조는 이 정묘호란 때도 저 백성들을 상대로 사과 성명을 냈다면서요. 후금군이 한참 쳐들어오고 있던 1월 19일 날 뭐라 그랬냐면 모든 환란의 책임은 임금 나 한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서 실정을 또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충성을 바치고 의병을 소집해서 달려와라 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의병을 일으켜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의병을 이제 역적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똑똑히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수많은 의병장들이 역적의 누명을 두고 막 이렇게 네. 숙청을 막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또 의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인조라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딱 나니까 맨 먼저 강원도로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런 비겁한 군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선뜻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외교를 잘못했다라는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네. 일단 처음부터 한쪽만 바라봤던 일변도 외교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의 폐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광해군 외교를 이제 관영향배 외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숙명배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외교 정책을 네. 만천에 공포를 했으니까 이거는 중도에도 바꿀 수가 없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일변도 외교의 화가 이제 백성들한테 고스란히 미친 거죠. 네, 또 알고 있듯이 이 정묘호란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년 만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 정묘호란의 치욕은 또 절에 가라였잖아요. 네, 사실 이제 형제의 연이 아니라 군신의 예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태종 앞에서 치욕적인 30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네. 조아리는 아주 그 치욕스러운 그 예를 갖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노릇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또 인조가 그 한강을 건너올 때,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나와서 항복을 하고 한강을 건너오고 이제 도성으로 돌아올 때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거죠. 우리 임금님이시여, 우리 임금님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 광해군의 광영항배 외교, 그다음에 인조의 어떻게 보면 제조지은 외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 번쯤은 다시 찬찬히 곱씹어 볼 텐데요.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 이런 걸 따져 보면 실리를 찾아갖고 정말로 정말 그 장고를 해야지 되는 그런 외교를 우리는 벌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